거기서 네이마르 특유의 공을 뒷발로 가져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네이마르가 가지고 있는 진짜 5만 가지 개인기 중에서 약 4,900번에 해당하는 특이한 개인기가 나오면서 한기원이 속았어요. 네이마르와 이강인의 조합, 그리고 네이마르와 음바페의 조합, 이 모든 게 실현된 곳이 바로 부산. 자, 전북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 부산에서 화려한 멤버와 전북이 맞붙은 바로 그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 어땠는지 후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3일 오후 5시부터 부산에서 진행된 쿠팡 플레이 시리즈 3차전이었습니다. 호스트 저격으로 뛴 팀이 전북 현대, 그리고 전북과 상대를 하게 된 화려한 게스트가 바로 파리 생제르맹 PSG였는데요. 이강인 선수의 팀이라서 이강인 선수가 이적한 뒤에 좀 다급하게, 원래 접촉한 적이 있었다고 하지만 다급하게 승소된 그런 경기였죠. 그래서 이 경기의 결과 파리 생제르맹이 3대 0으로 대승을 거두면서 이제 기분 좋게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풋볼리스트에서는 조효종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중계로 보고 후토크를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먹을 게 아주 충분한, 소문난 장치임에도 먹을 게 아주 충분한 그런 잔치였어요. 그러면 어떤 재밌는 점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얘기하기 전에, 경기 직전에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이 피마원이 피스-1이 이제 디자인을 같이 했다고 해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그 구하기 힘든 신발 피마원의 특징인 그 꽃무늬가 번호에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G드래곤님이 GD, 그 요즘 활동하시는 그 이미테이션 그분 아니고 진짜 GD가 경기장에 와 있는 모습도 우리가 화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역시 초대형 이벤트다,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만들었고요. 경기 시간과 관람 환경 등의 다양한 우려가 있었어요. 이 경기에 대해서 과연 꽉 차겠느냐, 또한 간 사람들이 만족을 하겠느냐, 이게 뭐 옳은 처사냐,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그런 문제 제기는 이제 추후에 더 따져봐야 될 일일 것이고, 경기 자체는 굉장히 성황리에 전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중이 안 왔다거나 뭐 열기가 없었다거나 이런 모습 전혀 없었고 굉장히 즐거운 이벤트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인 역시 양 팀이죠. 양 팀이 진심으로 경기를 하고 또 많은 스타들이 참가를 해야만 그런 재밌는 이벤트가 되는 건데, 그 점에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건 PSG 측의 네이마르 출전이었습니다. 자, 앞선 4경기의 친선 경기를 모두 안 뛰었어요. 당연히 그 중에 이제 3경기인 일본 투어에서도 모두 결장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훈련만 하던 네이마르가 부산으로 넘어오자마자 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다는 사실이 일본 커뮤니티에서 많은 축구 팬들이 부러워했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밖에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베라티 정도만 확실히 주전급이었던 것 같아요. 뭐 퀴르자와나 다닐로 이런 선수들도 주전급은 맞지만 뭐 붙박이 주전이다, 자기 포지션 확실한 그런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또 퀴르자와는 원래 위치가 아닌 센터백으로 가서 뛰었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은 이제 네이마르와 베라티 정도. 근데 또 베라티도 이적할 선수라서 결국엔 네이마르와 아이들 정도 되는 그런 라인업이 전반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과 전북 모두 전반의 주전을 전부 다 집어넣는 그런, 한국의 어떤 아틀레티코 같은 모습보다는 전후반의 주전을 좀 나눠서 전후반 모두 고른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최근 안양에서 영입한 제2의 조규성, 박재용 선수가 비공식 경기에서 이제 선발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또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또 다른 스타급 선수죠. 라이트백 안현범도 이제 선발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측면은 좌선민, 우규원, 문선민, 한규원 선수가 맡으면서 전북도 이제 K리그에서는 잔뼈가 굵은 선수들, 그리고 새로 합류한 선수들까지 이제 고루 섞여 있는 그런 이제 한 1.5군 정도의 라인업으로 경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기 초반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음바페가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파리 생제르맹을 잘 아시는 분들, 또 이번 프리시즌 경기들을 쭉 봐오신 분들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다른 팀으로 가지 않고 1년 더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겠다라고 했다가 오히려 그 팀으로부터 당장 나가라는 불호령을 듣고 있는 킬리안 음바페 얘기는 아닙니다. 킬리안 음바페는 그 이진급 방출대상 선수들과 함께 파리에 남아있죠. 근데 투어에 합류한 건 그 동생 에단 음바페입니다. 에단 음바페는 형이랑 굉장히 닮았죠.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체구가 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주로 빡빡 메고 다니는 형과 달리 드레드락을 하고 다녀서 이제 머리로 구별이 되는데, 음바페 이 미드필더 선수가 선발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공을 백업해줘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동생 바페가 나왔는데, 이 동생 바페가 좀 어리버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뭐 프로 공식 경기는 고사하고 친선 경기 투입 경험도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얼어있는 모습이 약간 있었고, 초반에 패스미스를 많이 했고, 또 이제 패스미스를 좀 덜하고 경기에 좀 녹아든 것 같은 모습이 나온 뒤에도 역시나 경기력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승바페를 비롯한 좀 신예급 선수들, 또 제 위치가 아닌 선수들이 그렇게 좋은 플레이를 하진 못했어요. 또한 은바페 뒤에서 이제 은바페가 잘 못한다면 대신 공을 백업해줘야 하는 선수들이 아마 센터백일 텐데 센터백 자리에 있는 다닐로, 키르자와 이런 선수들도 그다지 빌드업이 좋진 못했다. 키르자는 원래 풀백이니까 그렇다 치고 원래 미드필더 출신인 다닐로는 센터백으로서도 빌드업이 안 좋은 걸 보면서 저 친구는 예전에 어떻게 미드필더로 뛰었지? 이런 생각이 새삼 들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파리 생제르맹이 후방부터 지원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전방에 네이마르, 에키티케 이런 선수들도 위력을 발휘하기 힘든 양상으로 경기가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반면 전북 측에서는 문선민이 좀 돋보였는데요. 확실히 이런 어수선한 경기, 양팀 모두 조직력이 100이 아닌 경기에서는 문선민이 최고다. 왜냐면 문선민은 좀 닭돌, 팀플레이 동료들과 막 주고받는 플레이보다는 혼자 닭돌할 때 위력이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전북에서도 또 대표팀에서 한참 뛸 때 대표팀에서도 후반 조커로 나왔을 때가 선발보다 좀 경기력이 좋았는데 이날 같은 경우는 킥오프 했을 때부터 전반전 초반부터 다른 경기의 후반 막판 같은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조직력이 약간은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두 팀이 경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전북의 조직력도 좋고 파리 생제르맹이 많이 안 좋았던 걸 감안하면 문선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었다. 그래서 문선민이 굉장히 멋진 드리블과 볼키핑, 돌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의 장점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영 선수, 많은 전북 측에서 궁금증을 자아낸 선수인데 퀴르자를 제공권으로 찍어 누르는 모습이 종종 나왔고요. 박지영 뒤에 배치된 하파실바가 스트라이커이면서 좀 이선 성향이 있는 선수인데 이날 최선을 다해서 이선 플레이를 하면서 경기를 풀어보려 노력을 했습니다. 조직력, 체력적인 준비 상태 이런 면이 역시 전북의 한몫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문선민, 보아탱, 실바 등의 슛이 있었지만 모두 돈나루마 골키퍼가 막아내거나 이제 빗나가면서 전북이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양상이 전반전 막판부터 바뀝니다. 그 중심엔 바로 네이마르가 있었습니다. 누가 네이마르 원맨팀이란 말을 욕으로 씁니까? 네이마르 원맨팀은 최고입니다. 네이마르 원맨팀, 그거보다 좋은 팀은 없다. 거의 이런 느낌이 드는 경기였고요. 네이마르가 11분의 1, 동료들과 동등한 비중을 가진 한 명의 선수로서 뛰다가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이제 공을 본인이 거의 다 쥐고 경기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팀 합쳐서 나머지 21명의 선수가 모두 네이마르의 리듬에 농락당하는 네이마르가 경기를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펼쳐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네이마르가 이 팀은 꼭 있어야 됩니다. 애초에 지난 시즌에 네이마르, 은바페, 메시 이때도 이 세 명에게 창의성과 어떤 창의성을 열어주고 공격 수비 부담을 줄여주느라 나머지 선수들의 창의성이 좀 떨어지고 좀 가자미 위주의 미들과 수비로 구성된 그런 팀이 이미 되어 있었고요. 이번 시즌 많이 영입을 했지만 마찬가지고 그래서 네이마르가 공을 흔들어주지 않으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없는 그런 팀의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이마르가 없으면 이강인이라도 있어야 돼요. 실력이 네이마르급이라고는 아직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강인이 비슷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이라도 있어야 좀 공격이 돌거든요. 그 기억나시죠? 첫 번째 프리시즌 친선 경기 르아부르전 이강인 전반전 좋은 모습 보이다 교체됐는데 그 경기 후반전부터 일본 투어까지 3경기 반 동안 파리 생제르맹은 거의 답답한 모습으로 일관했거든요. 그래서 이 네이마르나 이강인처럼 스스로 이제 경기를 흔들 수 있는 플레이메이커가 필요하다. 이게 사실은 파리 생제르맹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공을 주도적으로 잡고 엄청난 영향력으로 공을 뿌리고 그 다음에 전북 선수가 달라붙지 못하게 발자간을 부리면서 자기 공간을 스스로 확보하고 패스와 슛을 자유자재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파리 생제르맹이 완전히 경기를 지배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골 장면이죠. 자,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네이마르가 대각선으로 돌파를 해서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한교원의 발 맞고 공이 튀어서 전북이 막을 수도 있었지만 그 튄 걸 네이마르가 다시 주웠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제 골문과 멀지 않죠. 거기서 네이마르 특유의 공을 뒷발로 가져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져오는 네이마르가 가지고 있는 진짜 5만 가지 개인기 중에서 약 4,900번에 해당하는 그 특이한 개인기가 나오면서 한교원이 속았어요. 그러면서 공간이 약간 열렸고 네이마르가 슛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슛 자체는 정민기가 막을 수 있는 코스로 갔지만 굴절이 되면서 골이 됐는데 굴절된 골도 엄연한 골이고요. 축구의 명언이 있죠. 방구가 잦아야 똥이 나온다고요. 자주 슛을 때려야 그런 운도 따른다. 그래서 네이마르가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슛까지 때린 플레이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벤트 경기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 뭡니까? 네이마르 같은 스타가 제 개인기를 부리면서 골까지 넣는다? 최고의 순간이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관중들이 아주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전 들어서 두 팀 모두 선수를 대거 교체하면서 오히려 양 팀 다 주전에 가까워지는 그런 멤버가 됩니다. 쟤 내가 아는데 이제 들어오네? 저 선수 내가 아는 선수인데 이제 들어오네?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됐고요.
그러다가 후반 24분 마침내 이강인이 투입이 됩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그 훈련 중에 당한 부상, 첫 번째 친선 경기에 당한 부상 이후에 계속 못 뛰고 있다가 이제 겨우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 네이마르가 들어오고 아센시오도 들어왔어요. 네이마르, 이강인, 아센시오 조합이 가동이 됩니다. 공격진에서요. 사실 당분간 음바페를 만약에 안 쓴다면, 그리고 대체 공격수가 이미 늦어진다면 이 세 명으로 앞으로 실전을 당분간 치를 수도 있는 그런 조합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많이 갔는데요. 특이한 건 최전방이 아센시오가 아닌 이강인이었다는 겁니다. 아센시오는 엘리키 감독이 지도하던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최전방을 본 적이 있어서 좌마르 우강인, 최전방에 아센시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좌마르 우 아센시오, 최전방에 강인 이렇게 나왔어요. 아무튼 네이마르가 거의 풀타임을 뛰는 와중에 경기 막판에 추가골까지 넣게 되는데 파비안 루이스의 스루 패스가 기습적으로 배후 침투하는 네이마르에게 전달이 됩니다. 최철순이 그때 맡고 있었거든요. 최철순은 윙어가 자기 배후로 파고드는 걸 막는 나름의 노하우가 굉장히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거에 대해서 후배에게 강의해주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은 적도 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루이스와 네이마르의 그런 굉장히 클래스 높은 호흡은 최철순이 순간적으로 놓칠 수밖에 없었고 네이마르가 배후로 파고들더니 가볍게 마무리하면서 골을 넣었다. 그 다음에 쇳쇳이 골이 나옵니다. 아센시오가 넣었는데 이건 역시 네이마르가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아센시오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각선 돌파를 하다가 네이마르에게 패스를 주죠. 사실 네이마르가 수비 견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을 받기 힘들었어요. 안 좋은 패스일 수도 있었거든요. 네이마르가 진짜 귀신같이 뒷발로 톡 튕기기만 하는 그런 힐 패스를 해서 아센시오에게 리턴을 줬고요. 순간적으로 아센시오 주위에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아센시오가 공간이 열리니까 내가 왼발이 센 걸 니들 몰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왼발 슛을 강하게 때려 넣으면서 아센시오의 쐐기골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이마르는 2골 1도움 모든 한국에서의 득점에 관여를 하고 이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었으니까 경기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약 20여 분을 보냈기 때문인데요. 부상에서 복귀한 뒤 첫 경기라 그런지 약간 어색한 위치를 그랬을 수도 있고요. 공을 깔끔하게 돌리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강인의 포지셔닝, 위치 선정은 가짜 9번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위치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이 위치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공이 더 투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측면으로 공이 이제 스윙하면서 회전하고 그렇게 측면 위주로 빌드업이 되는 동안 이강인은 공을 최전방에서 좀 기다리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내려가서 그냥 주고받고 빌드업에 좀 관여해주고 이런 좀 미드필더적인 플레이를 많이 했고요. 굉장한 스루 패스나 엄청난 슛 이런 것보다는 좀 단순한 플레이,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 위주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활약을 한 건 없었어요. 하지만 부상을 털고 처음 들어온 경기에서 마르 형과 발을 좀 맞췄다는 데서 일단 의의를 둘 수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는 마르 형 또 센시오 형과 함께 공격진을 구성해야 되는 게 이강인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후반전 전북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더 주전에 가까운 선수들이 양팀 모두 들어왔다 말씀드렸는데 전북도 이동준, 송민규가 들어왔거든요. 이 윙어 조합, 국대급 윙어 조합이 가동됐는데 이동준 선수가 용감하게 돌진을 많이 했지만 다 아슬아슬하게 막히거나 반칙으로 저지당하면서 후반전 전북의 공격 위력은 약간 떨어졌다. 달리 말하면 파리 생제르맹이 좀 더 주전급인 선수들을 많이 넣어서 그쪽이 조직력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허겁지겁 입국했다가 경기 끝나고 바로 출국하는 그런 파리 생제르맹의 일정이었고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 측은 경기 후 기자회견도 없었습니다. 경기 시간을 5시로 땡긴 게 아마 출국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짐작들이 많이 있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자, 그 와중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그 플래시 인터뷰, 방송사 인터뷰에 임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장 한 바퀴 쭉 돌면서 인사해주고 가는 모습이 역시 스타다웠다. 이강인 하면 또 실력도 실력이지만 개인 팬이 엄청난 선수. 마요르카까지 온 팬들에게 일일이 사인을 다 해준다는 게 소문이 나서 더 오니까 자자 줄을 서세요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고 사인까지 해주는 그게 이강인 아닙니까? 그런 스타다운 모습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자, 이제 이강인에게 남은 건 실전뿐입니다. 프리시즌 경기 다 끝났고요. 이강인 선수와 파리 생제르맹은 마지막 한국에서의 경기를 통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경기력을 다 씻어내고 좀 긍정적인 조짐을 갖고 시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첫 경기는 13일 새벽 로리앙 상대로 갖는 리그1 개막전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뛰기를 바라보고요. 자, 프랑스 돌아가서 컨디션 관리 잘하고 이강인과 팀 모두 앞으로 승승장구해서 이강인이 트로피를 쓸어 담는 그런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했습니다.